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가 마지막 날, 시작하는 날 이러면 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네. 새해 맞이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이 그냥 똑같이 지내고 싶은데 너무너무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뭘요? 너무 고전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못한 운동, 막 글쓰기, 책 쓰기, 영어 공부 이런 것을 매일매일 루틴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26년도에 그러겠다는 얘기죠? 네, 올해 못해가지고 네. 내년에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막 먹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불가능하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라도 계속 먹으면 되죠. 그쵸? 작심삼일이면 3일에 한 번씩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예. 혹시 오늘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니까 좀 놀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랑 밥도 먹고 와인 한잔하고 뭐 네. 그렇게 좀 여유를 좀 즐겨보고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방금까지 뭔가 엄청 열심히 사는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놀아볼까? 정말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새해 첫 곡으로 듣는 음악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비평가님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루틴이 전혀 없었다가 네. 어디서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올해 새해가 되자마자 처음 듣는 음악이 그 한 해의 뭐 분위기를 결정한다 뭐 이런 식의 그냥 누가 짧게 써놓은 SNS에 글을 봤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본 순간부터 너무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무서운 글이다. 그렇죠. 뭔가 네. 한 해에 뭔가 모토를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딱 되자마자 들을 곡도 일찌감치 정해놓았습니다. 뭔가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나운서님도 들으셨으니까 저도요? 신경 쓰시게 될 거예요. 저는 아마 동요를 들으면서 아이와 함께. 푸른 바다를 지켜요 이런 동요를 들으면서 아마 눈을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그게? 제가 워낙 이제 일 때문에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새해 첫날만큼은 제가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언제 한 번도 일과는 엮인 적이 없었던 페데리코 몬포우라고 하는 바르셀로나의 작곡가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서 바르셀로나에서 죽었고 음악사에서 막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작곡가인데 네. 굉장히 소박한 기타 음악이랑 피아노 음악을 많이 남긴 작곡가거든요. 그리고 음악들도 막 다 짧아요. 막 3분, 4분 뭐 긴 곡도 별로 없고 되게 내밀한 마음, 약간 친구가 써준 편지 같은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런 다정한 느낌이 좋아서 내일은 그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오케스트라에서도 신년음악회를 아주 의미 있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새해 관객과 만나는 첫 자리이기도 하고 아까 첫 음악이 1년의 음악을 결정한다 했는데 약간 그 오케스트라야말로 진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KBS 교향악단의 첫 연주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정말 며칠 안 됐죠. 그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음악계에 그 KBS 교향악단의 이제 음악 감독으로 이제 정명훈 지휘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대 음악 감독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정명훈이 이제 국내 오케스트라에서 상임을 이렇게 맡았던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10년도 더 된 이제 서울시향을 떠난 이후로 계속 그냥 객원이나 그냥 간간히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더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KBS에 딱 이렇게 다시 적을 두시게 된 건데 그래서 정명훈이 이제 KBS에 돌아와서 이제 어떤 연주를 들려줄까 이제 내년부터 정확히 딱 임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연주를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와 정명훈의 만남. 정명훈 지휘자가 서울시향 지휘를 했던 거 진짜 옛날 일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맡았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2015년에 이제 그 서울시향을 떠난 이후로는 물론 이제 여러 지휘 무대에 서시기는 했는데 이런 굵직한 뭔가 국공립이든 뭐 지자체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를 맡지는 않으셨었어요. 워낙 서울시향에 좀 오래 계셨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KBS의 인사가 조금 더 사람들은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들 좀 기다려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은 게 유럽에서 인종차별이 많이 남아있을 알게 모르게 좀 남아있을 때에도 탑이셨고 그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니까요. 여기저기서 불려 다니시는 그런 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뭔가 대대적으로 이름을 딱 알렸다라고 할 수 있을 때가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건데 와. 그때 이제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이제 2위를 수상을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난리가 났고 특히 한국에서도 엄청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74년은 우리나라 절대 그러니까요. 무슨 선진국 뭐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청까지 카퍼레이드 열렸잖아요. 우와. 그래서 한국의 이제 서양 음악이 어떻게 뭐 한국의 클래식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는 게 그 카퍼레이드 사진이에요. 그 시청 앞에서 이렇게 꽃 막 받으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정명훈의 모습. 꽃목걸이.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역사를 만든 인물이죠. 근데 그게 정말 그냥 해외에서 인정받아서 돌아와서 한국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KBS랑 같이 또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또 이제 2027년부터 하기로 또 계약이 되셔가지고 어. 그것도 이제 유럽에서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명훈이 이렇게 되었냐. 정말 놀라운 일이다. 막 너무 좋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또 막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막 이렇게 어쨌든 지금 72세신데 여기저기서 계속 화제의 한 뉴스들을 만들고 있는 약간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27년부터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하시려면 그때는 KBS 일도 하시고 저기 또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휘자들이 딱 한 단체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하면 2개, 3개까지도 그 음악 감독직, 뭐 상임 지휘자직을 계속 맡기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 했을 때 이 상임 지휘자가 하는 역도 있지만 뭐 부지휘자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객원 지휘자처럼 해외에 여러 지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휘를 하기도 하니까 꼭 스케줄만 잘하면은 이렇게 2-3개씩 같이 병행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명훈 지휘자도 그렇게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분께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한 하드 트레이닝이시라고. 아, 맞아요. 사실 서울시향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서울시향쯤 되면은 그 각 악기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탑인 분들이신데 그분들을 앉혀놓고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그 서울시향이 딱 오셔서 이제 쭉 활동을 하실 때가 제가 딱 고등학교 대학생 때여가지고 한창 그런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도 하나하나 체크할 때였는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단원들 이제 실력 수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싹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아, 무슨 곡을 하면서 이들을 연습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막 공표를 하시면서 활동을 했던 게 너무 충격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래서 뭐 단원들도 힘들어 했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뭐 그 너무 많은 양의 이제 레퍼토리를 공부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남아 있는 분들도 힘들고 막 떠나셔야만 했던 분들도 있고 막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지금 이제 인정하는 거는 그때 정명훈 시절의 서울시향이 엄청나게 큰 도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뭔가 교향악단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하드 트레이닝을 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러네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효과적이었네요, 그러면. 네. 네. KBS 교향악단하고 특별히 인연이 깊으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입상을 하기 전부터 그 이미 KBS 교향악단이랑은 뭔가 피아노 협연자로 정명훈이 연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1969년도에 서울시민회관에서 열린 당시에는 이제 KBS 교향악단이 이름도 국립교향악단이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특별 연주회에 정명훈이 피아노 협연자로 연을 맺었던 게 그들의 이제 완전 첫 만남이었었다고 하고요. 지휘도 근데 생각보다 꽤 빨리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1978년도 특별 연주회에서 그때 정명훈이 KBS 교향악단을 지휘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중요한 굵직한 행사 때마다 정명훈과 KBS의 만남이 계속 있었고 98년도에는 이제 제5대 상임지휘자를 잠깐 맡았었다가 약간의 뭔가 이슈로 그때는 조금 빨리 KBS를 떠나게 됐지만 이번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긴 호흡으로 계속 쭉 함께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명훈의 인생과도 사실 함께한 악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이제 클래식계가 KBS 교향악단과 정명훈의 만남 또 그렇게 해서 이어질 연주들에서 주목을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곡들이 연주가 됩니까? 이번 교향악단의 새해 첫 정기 연주회에서는 되게 고전적인 곡들이 연주가 돼요. 그래서 뭐 한 지휘자가 새로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레퍼토리를 보여주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대 음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곡들에서 좀 차별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휘자들이 이제 있기도 한데, 정명훈이 선택한 거는 제 생각엔 완전 전공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음악을 새해 딱 벽두부터 연주를 하시는데, 일단 바이올린 협주곡 한 곡, 교향곡 한 곡, 이렇게 두 곡이 연주가 돼요. 그래서 메인 곡이 되는 교향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부제가 붙은 교향곡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오고 계시는 이제 레오니다스 카바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분 소개도 제가 아마 롯데 콘서트를 하는 그 레볼루션 때, 저도 기억납니다. 그쵸,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또 협연자로 오세요. 그래서 너무 딱 굵직한 바이올린 협주곡 하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곡 하나랑 이제 교향곡도 사람들이 정말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익숙한 곡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 양질의 연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이 약간 또 오히려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서울시향과의 관계가 있으시니까 서울시향의 신년음악회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현재 음악 감독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분은 그 야판 츠베덴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이 계속 맡고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좀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태어나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휘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해외의 여러 악단을 진짜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뭐 뉴욕 필하모닉과 홍콩 필하모닉 음악 감독을 하셨던 분이고, 2024년부터 서울시향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카리스마가 진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휘하는 것들을 막 보고 있으면은 약간 작은 거인 같다라는 그 느낌이 확 오는 그런 지휘자분이시고, 이분이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도 이전에 서울시향이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그런 공연들도 막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느낌인가요? 네, 일단 올해 첫 공연부터 약간 좀 범상치가 않은데요. 그 피아니스트 중에 베토벤을 너무너무 잘하기로 유명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오, 루돌프 부흐빈더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부흐빈더라는 사람이 한평생 베토벤을 너무 많이 연주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베토벤 전국 연주도 계속하고 앨범도 많이 내고, 그래서 완전히 베토벤으로만 늘상 부르던 사람인데, 이분을 모셔다 놓고 미국의 작곡가죠,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피아노 협주곡,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베토벤 스페셜리스트한테 맡기는 것, 이거 일단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고. 거시인 좀 재즈스럽지 않나요? 그쵸. 보통 이제 클래식과 재즈의 그 정확히 딱 그죠. 절묘한 균형점을 찾았다 네. 하는 분인데, 이거를 부흐빈더라고 하는 굉장히 또 고전적이고 약간 학구파 느낌의 피아니스트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건 너무 궁금한 와중이고, 그리고 또 신년이라고 하면은 가장 고전적이라고 하면 딱 완성된 제일 메이저한 뭐 그런 공연, 딱 교향곡을 할 것 같은데, 2부에서도 교향곡을 미완성 교향곡을 합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이제 미완성 교향곡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오토리노 레스픽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도 뭐 너무 아름다운 음악들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 사실 클래식 음악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작곡가다 막 이렇게 손꼽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가끔씩 이제 뭐 이분이 잘하는 어떤 음향적인 색채감, 뭐 되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 풍경, 이런 것들을 이제 딱 필요로 할 때 가끔씩 연주가 되곤 했는데, 신년 음악회 때부터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라는 작품을 또 연주를 하세요. 그래서 세 곡 다 아주 의외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좀 자신감 있는, 기획력으로 좀 자신감을 이렇게 딱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서로 완전히 상반된 신년의 첫 공연들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음악 들어야 되나요?
오늘 가져온 곡은 이제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그 로마의 소나무 소개해 드렸는데 그 작품 말고 또 신년에 이 사람의 음악을 한 번 또 듣게 되는 그 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라는 발레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죠.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 중에 서곡입니다. 레스피에기가 작곡했고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 중에 서곡, 레스피기가 작곡한 곡이고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가을 흔적님께서 72세까지 굴곡 없이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오다니 너무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모두가 원하는 삶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단하십니다. 자,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올해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KBS 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음악회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국내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너무 느껴지고요. 처음에는 예전에 음악 애호가들이 제 주변에서 뭐 서울시향 공연 정도만 가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딱 한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뭐 이번에 KBS 가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이번 공연하던데 그것도 가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교향악단들의 차별점을 좀 이해하고 그분들의 공연을 다 많이 보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S랑 서울시향이랑 국립심포니까지 요렇게 약간 국내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로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게 딱 각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럼 그 외에 지금은 서울시향과 KBS 관현악단 얘기를 하셨으니 그 외에 또 다른 단체 오케스트라 하나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곡이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라는 네네. 곡이었는데 이 곡을 신년음악회에서 사실상 이제 취임 연주회인데요. 연주하는 악단이 바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 연시에 클래식의 또 큰 뉴스라고 하면은 정명훈의 KBS 취임 말고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또 되게 특별한 지휘자분이 또 상임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전에 오랫동안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를 했었던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도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명지휘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집안이 다 음악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바도 패밀리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제 조카였던 그리고 지금도 너무 활발하게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로베르토 아바도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제 그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단으로 와서 취임 연주회에서 바로 이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 이 곡을 연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이제 레스피기의 음악을 이렇게 두 악단의 서로 다른 지휘자의 이제 곡으로 이제 또 들어볼 수 있기도 하고 이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사실 꽤나 역사가 오래된 악단이에요. 그래서 85년도에 한국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서울시향이나 KBS는 좀 국공립 뭐 군악대에서 막 출발을 한 경우도 있고 아예 국립교향악단 이렇게 딱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그 민간 오케스트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22년도에 국립이 된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의 악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국립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체의 행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좋은 연주, 최상의 퀄리티의 뭔가를 보여주겠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시민들하고 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기획적인 전략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악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페라 반주, 발레 반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취임 음악회 로베르토 아바도가 오는 그 공연에서도 이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가 이제 발레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발레 음악을 이제 오랫동안 해온 악단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선택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곡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물론이죠. 그럼 이번 취임 연주회에서는 어떤 곡들이 연주가 됩니까? 네. 이번에 이제 총 3개의 곡이 연주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곡이 이 레스피기의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고 두 번째는 또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사계라는 한 곡지가 연주가 되고 또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요렇게 또 연주가 되어요. 그래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제 뭐 발레, 오페라 반주를 워낙 많이 하는 악단이다 보니까 그런 강점을 다 살리는 동시에 이제 이 로베르토 아바도가 이탈리아 분이시고 그래서 이탈리아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엄청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깊이 있어 왔는데 그런 그 지휘자 자체의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뭔가 대대적인 연주에서는 뭔가 음악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뭐 묵직한 작품 이런 것들을 고르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고르질 않으셨어요.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런 연주회 하면 그 형식이 있잖아요. 고전적으로 네. 내려온 형식. 그런 형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네요. 그쵸. 보통 뭐 서곡을 연주하고 솔리스트 한 명을 불러서 협주곡을 연주하고 2부에서 아주 묵직한 뭔가 약간 도요권의 작곡가가 쓴 교향곡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질서 정연하게 맞춰서 할 것 같은 게 이제 보통 이런 취임 연주에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떠올리는 그런 상일 텐데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로베르토 아바도는 전혀 그런 것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장점만 부각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특이하고 그래서 너무 기대돼서 저도 이거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새 오케스트라의 신년 연주회가 아주 기대가 되고 또 그 연주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누구 연주가 어땠다더라 하는 얘기들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어쨌든 이제 새해부터 너무 새로운 뉴페이스들, 뭐 정명훈 선생님은 뉴페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그 만남이 또 새롭고 다시 하기 때문에 뭔가 요즘 클래식 음악계가 굉장히 떠들썩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들 이 지휘자의 어떤 지휘자라는 음악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확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다사다난하고 뭔가 시끌벅적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슬님은 이 셋 중에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서울시향은 예매를 못했고 KBS 매진이라면서요? 다 매진이에요. 네. 아니 요즘 클래식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티켓이 다 팔려 있어요. 그럼 뭐하러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혹시 취소표를 저와 함께 취소표를 기다리실 수도 그런 있고. 건가요? 아니 그 서울시향 공연은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가보고 싶은데 저도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 취임 연주나 새해 첫 음악뿐만이 아니라 막 5월, 6월 막 이때 하는 것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 매진이지? 하면서 KBS도 서울시향도 국립심포니도 너무 많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서두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그 12월 초부터 사람들이 이 티켓을 다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신 분들도 혹시 딱 봐서 나 안 갈 것 같다 싶으면 빨리빨리 취소하세요.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취소표라도 좀 어떻게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어떤 겁니까? 오늘 준비한 책은 제가 음악계 소식은 되게 시끌벅적한 느낌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책은 살짝 묵직하고 이제 되게 사색적인 느낌의 책을 가져왔어요. 음악과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음악과 말로 할 수 없는 것. 일부러 표지에 글씨를 하얀색을 한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게. 희금을 해야겠. 네, 뭔가 그걸 선명하게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신데요. 그래요? 네. 저 이거 제목 보고 약간 이거 저는 너무 바로 구매 버튼 눌러야 되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저한테. 음악에 대해서 쓰다 보면은 이건 진짜 말로 되는 게 아닌데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그냥 들으면 아는 건데 이걸 말로 해야 된다니 하는 게 막 좀 슬프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 바로 샀어요. 뭘 잘 모르고. 근데 정말 이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말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지 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음악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 이상한 음악의 모순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철학자예요. 그 블라디미르 잔켈레비치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정말 자신의 특이한 문체로 이것들을 되게 사색적으로 적어 내려가는 책이고 제가 이게 좀 사색적이고 좀 시끌벅적하지는 않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겨울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말들이 겨울에. 좀 무겁고 생각을 좀 오래 해봐야 되고 좀 곱씹어야 되고 이런 건데 딱 정말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사색적인 에세이랄까요? 아무튼 되게 특이한 에세이입니다. 음악 어. 에세이예요. 일단 이 저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사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분이 철학자세요. 철학자이자 음악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음악학자이기도 했는데 1903년생이고 이제 1985년에 작고를 하신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러시아계 유대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이 그 러시아계 이름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오랫동안 이제 프랑스에서 계속 쭉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 프랑스 철학의 그 계보를 쭉 따르는 사람인데 그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그 네네. 철학자의 제자였었고 이제 그에 대한 되게 상세하고 뭔가 충실한 해석을 써서 철학계에서도 좀 널리 알려진 분이고 또 뭔가 죽음, 아이러니, 시간성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한 철학적인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알다가 뭐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이제 68년에 이제 5월 혁명 당시에도 학생 운동을 지지하던 몇 안 되는 대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 정말 드물었을 텐데. 그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반유대주의를 뭐 비판하는 데도 앞장섰었던 굉장히 좀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국내에서 조금 더 알려지게 된 거는 아마도 2023년도쯤일 때부터 같은데 엄청 두꺼운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이 우리가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뭐 여기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 이분이 그냥 쭉 자신의 언어로 써내려간 책인데 그 책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음악에 대한 것은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고 뭐 하다가 이번에는 완전 음악 이야기만 가득한 음악 에세이를 이제 다시 포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내게 된 것이죠. 음악 이야기만 가득합니까? 완전히 음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음악 에세이, 뭐 음악 교양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가끔 뭐 역사적인 맥락, 뭐 사회적인 이야기를 살짝 건넜다가 다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음악을 들었던 순간의 감상, 이런 현장의 이야기로 싹 빠져나왔다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의 어떤 균형이 있는데 이 책은 진짜 음악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음악 안에서부터 이 사람이 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뭐 정말 알 수 없는 곳을 계속 헤매는 느낌으로 오로지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읽기 어려운가 싶어서 어떤 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다가도 어떤 말에서는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지 완전 맞는 말이야 하고 완전 공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하는 식으로 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걸 좀 즐기면서 읽고 있고 완전 확실히 친절하기만 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느낌이 음악가가 철학을 뭘 알아? 라는 느낌도 들고요. 동시에 반대로 말했군요. 철학자가 음악을 뭘 알아? 이런 느낌도 있고 동시에 또 철학가는 뭔가를 만났을 때 그거에 막 의문을 제거해서 뿌리에 뿌리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학습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음악에 적용했을 때 뭘 얼마나 어떻게 파고 들어갈까 이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음악을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음악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분석을 한다. 뭐 화성 분석, 멜로디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하나 음악적인 구조를 뜯어보려고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해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음표에 적힌 것들이 있고 이걸 뭐 분석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음악의 진짜 어떤 정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들었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알 수 없는 감정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 많이 도달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그냥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작곡가나 연주자, 진짜 음악가들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잘 그런 방식의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악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약간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된다.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된다. 너무 철학자 같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는데 뭔가 알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도 스쳐 지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그 음악가들을 주로 얘기를 하나요? 그 음악가들도 좀 특징적인데 그 보통 철학자가 쓴 음악책이라고 하면은 대충 왠지 이제 한국에 소개된 것들은 독일어권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뭐 바흐 음악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베토벤의 위대함, 뭐 슈만,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이 진짜 많고 논문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일단 프랑스 쪽 작곡가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여기에서도 그 프랑스 작곡가들을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뭐 가브리엘 포레라고 하는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 모리스 라벨 이런 프랑스 작곡가들과 더불어서 프랑스 출신은 아니지만 파리에서 활동을 했었던 뭐 프란츠 리스트 그리고 제가 아까 별로 음악사에서 중요하지 않고 뭔가 뭐 제가 좀 순수하게 좋아하기만 했던 이제 페데리코 몬포우라는 그 스페인 작곡가도 있는데 그분도 이제 프랑스에서 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몬포우라는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프랑스 음악가들에 대한 그런 인상들, 서술들도 여기에 굉장히 막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음악가들에 대해서 네. 그 나오는 이름들이 정말 다 그러네요. 뭐 포레, 라벨, 드뷔시 전부 그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프랑스 출신의 맞아요. 그런 작곡가들인데 그러면 철학가가 얘기하는 음악의 본질은 뭔가요? 음악의 본질은요. 음악의 본질은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순 덩어리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 계속 이 저자가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에스프레시보라고 하는 어떤 악상이 그 악상 표현이에요. 그게 표현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노래하는 사람 앞에서 뭐 이걸 좀 표현을 더 해봐라고 하면은 뭐 그 가사의 내용을 더 잘 표현하거나 할 텐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더 해봐라고 하면은 그게 정확히 뭘 표현하는지 말로 하기는 좀 되게 애매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뭔가 이 음악이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애매한 상태 같은 것들에 계속해서 막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음악은 표현적인 동시에 비표현적이고 진지한 동시에 경박하고 심오한 동시에 피상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반된 것들을 다 품고 있는 존재로 음악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만 상반된 들으면 건들을 품었다. 네. 이해가 어, 돼요. 근데 뭔가.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표현적인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표현적이 아닌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 철학자가 하는 말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철학자가 하는 말 같긴 한데 이걸 듣고 나면 나한테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엄청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적인 동시에 비표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 말을 들으면 진짜 좀 뚱딴지 같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 생각나는데 아나운서님 매트릭스 예전에 예. 보셨죠? 네네. 그 매트릭스에서 뭔가 이렇게 그 네오가 말을 하다가 입이 딱 막히는 순간이 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입을 없애버려요. 그 네. 매트릭스의 그 스미스 요원인가?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입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영화 속에서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서 봤을 때는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막 놀랄 만한 일이지만 어떤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어떤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지만 입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좀 오랜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표현적인 동시에 비표현적인 것? 매트릭스의 네오 같은 건가?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상상의 나를 좀 펼쳤습니다. 그것도 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차일 것 같은데 신예슬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1145님, 철학과 음악은 무한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지향점을 어떻게 살아가고 표현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듯이요. 9033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없다고 하니 참 신기한 책이네요. 목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목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목차가 일단 크게 4가지 이제 챕터로 나뉘는데 1번 챕터명은 음악의 윤리학과 형이상학 2번 장이 비표현적인 에스프레시브 이 에스프레시브가 그 표현적으로라고 하는 그 악상 기호라고 말씀드렸었고 3번째 장은 매혹과 알리바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이 이제 음악과 침묵 이런 것들인데 되게 이제 정말 역사가 여기에 진짜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화 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세이렌의 노래에 우리가 뭐 매혹되는 것이 이게 음악의 본질에 뭐 가까우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에서 매혹이 무엇인가 하는 식으로 그 신화를 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딱 음악을 들었을 때 이제 떠올리게 되는 어떤 표현적인 것, 나에게 오는 감각 이런 것들에 완전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여기서 꽤나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담은 이야기도 많긴 하지만 뭔가 클래식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오히려 볼 수 있는 어허. 네, 되게 감각적인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음악을 듣는 것처럼 약간 수수께끼 속으로 빠져보고 싶은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뭔 소리지? 하면서 그냥 쭉쭉쭉 읽어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뭔가 사전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론가님께도 그냥 질문을 해본다면 음악의 본질은 뭔가요? 음악의 본질. 와, 진짜 어려운데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뭔가 언어를 쓰고 막 글 쓰고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의 본질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지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일 깔끔하고 말하기 편한 것 같아서. 대답한 것 같죠? 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렇게 말했을 때 좀 미진해요. 미진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음악의 본질? 저는 요즘은 음악이 약간 픽션 같은 것이 아닐까? 되게 환상적인 어떤 뭔가 가짜, 구성물, 서사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설과 같은 어떤 것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좀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음악의 본질?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음악의 본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 2025년 이제 한 12시간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 제가 정말 이상한 책과 여러 현대 음악들과 물론 클래식도 가져왔지만 이제 다양한 곡들 소개해 드렸었는데 함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국내 오케스트라들의 신년 음악회 소식 그리고 장 켈레비치의 책 음악과 말로 할 수 없는 것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